여러분, 시어머니가 동서한테만 알짜배기 건물을 딱 증여하고 나를 거지 취급하며 비웃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주인공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떵떵거리며 살던 그 300억짜리 펜트하우스가 사실 주인공 명의였거든요. 가차없이 현관 비밀번호 싹 바꿔버리고 한마디 날립니다. 어머님, 잠잘 곳은 건물 받은 둘째 며느리한테 마련해달라고 하세요. 쫓겨난 시어머니의 표정 상상이 다시나요? 짜릿한 참교육 현장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고부여정에 오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하루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도드릴게요. 살을 내는 듯한 1월의 칼바람도 이 펜트하우스의 두꺼운 유리벽을 뚫지는 못했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발 아래로 굽어 보이는 거실은 훈훈하다 못해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있었죠. 식탁 위에는 웬만한 호텔 뷔페 부럽지 않은 산해진미가 차려져 있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샴페인 잔 부딪히는 소리가 끊이질 않았어요. 오늘은 바로 이 집의 안주인 김말자 여사의 칠순 잔치가 열리는 날입니다. 붉은 벨벳 드레스를 입고 진주 목걸이를 건 김말자는 마치 여왕이라도 된 것처럼 하객들 사이를 누비며 인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아들 박민석이 턱시도를 빼입고 한 손에는 와인잔을 든 채 거들먹거리고 있었죠. 누가 봐도 성공한 사업가 아들과 그 덕에 호강하는 어머니의 완벽한 그림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파티장 한 구석, 주방 아일랜드 식탁 앞에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에 질끈 묶은 머리, 물이 튀어 얼룩진 앞치마를 두른 한 여자가 묵묵히 과일을 깎고 있었는데요. 그녀는 바로 이 집의 며느리, 이지안이었습니다. 화려한 파티복을 입은 사람들 틈에서 지안은 마치 투명인간 같았습니다. 아니, 투명인간이라기보다는 고용된 가사 도우미처럼 보였죠. 손님들이 먹고 남긴 접시를 치우고 빈 술병을 나르고 이제는 후식으로 나갈 과일까지 깎느라 손가락 끝이 퉁퉁 불어 있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김말자가 샴페인 잔을 높이 쳐들며 한껏 고양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자자, 여러분. 다들 제 아들 민석이 칭찬 좀 그만하세요. 제가 쑥스러워서 아니, 효도가 뭐 별거 있습니까? 늙은 어미 다리 아프지 말라고 엘리베이터 척척 있는 이런 300억짜리 펜트하우스를 사주는 게 효도지.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봅니다. 하객들의 웃음소리와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박민석은 짐짓 겸손한 척 고개를 숙였지만 입가에 번지는 거만한 미소는 숨기지 못했습니다. 지아는 그 모습을 씁쓸하게 바라보며 사과 껍질을 길게 깎아내렸어요. 남편의 길을 살려주기 위해,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게 하기 위해 지안이 만들어준 가짜 왕국에서 저들은 진짜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속이 메스꺼웠지만 지안은 꾹 참았습니다. 그래도 남편이고 시어머니니까요. 자신이 조금만 참으면 가정의 평화가 유지될 거라고 믿으며 지난 5년을 버텨왔습니다. 그때 김말자의 날카로운 눈초리가 주방에 있는 지안에게 꽂혔습니다. 하객들에게 자랑을 실컷 하고 나니 구석에 처박혀 있는 며느리가 눈에 거슬렸던 모양입니다. 김말자는 혀를 찢찢 차며 지안을 향해 손짓했어요. 김말자가 눈을 흘기며 쏘아붙였습니다. 예, 큰며느라. 과일이 왜 이렇게 늦어? 손님들 입 심심하시게 하여간 굶떠가지고는. 너는 참 복도 많다. 남편 잘 만나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이런 으리으리한 데서 사는데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신용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니니? 지아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라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찬물에 과일을 씻느라 손이 시려오는데 말이죠. 하지만 지아는 대꾸하지 않고 묵묵히 과일 접시를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지안이 테이블에 접시를 내려놓자 김말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또 다른 쇼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둘째 며느리인 동서 최수민을 불러 세웠죠. 여우처럼 눈치 빠르고 애교 많은 수민은 시어머니 옆에 딱 달라붙어 알랑방귀를 뀌고 있었습니다.
김말자가 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수민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자, 우리 둘째 며느리 받아라. 이번에 우리 귀한 장손 낳느라 고생했는데 시어미가 가만히 있을 수 있니? 내 명의로 된 상가 건물 하나 증여해 주마. 앞으로 월세 꼬박꼬박 받으면서 품위 유지나 해라. 순간 파티장은 와 하는 탄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상가 건물이라니 하객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수미는 감격에 겨운 표정으로 봉투를 받아 들고는 김말자에게 폴더 인사를 하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지안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하지만 김말자의 만행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안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본 김말자는 오히려 더 신이 난 듯 지안을 쳐다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김말자가 지안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큰애, 너는 서운해 마라. 어차피 넌 내 아들 집에서 공짜로 얹혀 살고 있잖니. 쥐뿔도 없이 빈몸으로 시집와서 우리 민석이 덕분에 사모님 소리 들으며 이만큼 누렸으면 됐지. 욕심 부리면 천벌 받는다. 툭. 지안의 손에 들려있던 과도가 테이블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작은 소리가 지안의 마음속에 있던 마지막 인내심의 끈이 끊어지는 소리처럼 들려왔어요. 5년이었습니다. 남편의 길을 살려주겠다고, 시댁에 밉보이지 않겠다고, 내 돈으로 산 집에서 식모 취급을 받으며 살아온 세월이요. 그런데 돌아오는 건 쥐뿔도 없다는 모욕과 배신뿐이었습니다. 지안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김말자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늘 순종적이고 얌전하던 며느리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얼음장처럼 식어버린 그 눈빛에 김말자가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지안이 싸늘하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쥐뿔도 없이 시집와서 공짜로 산다고요. 말씀이 좀 심하시네요. 이 집이, 그리고 방금 동서한테 준 저 상가, 진짜 누구 돈으로 산 건지 모르시면 가만히 계세요. 파티장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늘해졌습니다. 당황한 박민석이 허둥지둥 지안에게 다가와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말자는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한 채 감히 며느리가 말대꾸를 한다며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김말자가 삿대질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이게 미쳤나.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들어. 누구 덕이긴. 내 아들 민석이 덕이지. 네가 해온 게 뭐 있다고 유세야. 꼬우면 당장 나가. 내 아들 집에서 밥 축내지 말고 당장 꺼지라고. 나가라고요. 지안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요. 누군가는 나가야죠. 하지만 그게 저는 아닐 겁니다. 지안은 잡고 있던 남편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는 성큼성큼 거실 벽면에 붙어있는 월패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손가락을 움직여 무언가를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쾌한 전자음과 함께 현관 도어락의 비밀번호가 변경되는 소리가 적막한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단순히 비밀번호를 바꾼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알리는 신호탄이었죠. 박민석이 사색이 되어 여보, 왜 이래? 하며 말리려 했지만 지아는 이미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거실의 대형 TV와 화면을 연결한 뒤였습니다. 화면이 바뀌고 띄워진 문서는 바로 이 펜트하우스의 등기부 등본이었습니다. 하객들과 시댁 식구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소유자 이지안. 선명하게 찍힌 그 이름 석자가 거실을 압도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어머, 저게 뭐야. 이 집 며느리 거였어. 하는 수군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지안이 굳어버린 남편을 바라보며 서리빨 같은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박민석 씨. 당신 5년 전에 코인으로 전 재산 날리고 빚쟁이한테 쫓길 때 내가 빚 다 갚아주고 이 집 마련해줬지. 당신 기죽을까봐 내가 당신이 산 걸로 쳐줬더니 진짜 당신 능력인 줄 알았어.
근데 이제 그럴 필요 없겠네. 당신 어머니가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박민석은 입만 벙긋거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기조차 힘겨워 보였죠. 김말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TV 화면과 지안을 번갈아 보며 뒷목을 잡고 휘청거렸습니다. 동서 최수민은 손에 쥐고 있던 상가 권리증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지안은 공포와 충격에 휩싸인 시댁 식구들을 향해 우아하게 손을 뻗어 현관을 가리켰습니다. 마치 더러운 벌레를 쫓아내듯 단호한 손짓이었습니다. 지안이 마지막 경고를 날리며 싸늘하게 쏘아붙였어요. 남편 돈으로 산 집인 줄 알고 유세 떨던 분들, 제 집에서 당장 나가주세요. 지금 당장. 방금 전까지만 해도 훈훈한 온기가 감돌던 펜트하우스 현관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화려한 파티복 차림의 김말자 식구들은 그대로 1월에 매서운 칼바람이 부는 로비 밖으로 내동댕이 쳐지고 말았죠. 한강변에서 불어오는 강바람은 살을 내는 듯 차가웠고 얇은 드레스와 턱시도만 입은 이들의 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은 이미 눈치를 채고 황급히 자리를 뜬 뒤였고 텅 빈 거리에는 초라하게 쫓겨난 가족들만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김말자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평생 내 집인 줄 알고 떵떵거렸는데 며느리 명이라니요. 그것도 모자라 빈털털이라 무시했던 며느리한테 쫓겨나다니 분통이 터져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아들 박민석의 멱살을 와락 움켜쥐었습니다. 김말자가 아들의 멱살을 흔들며 악에 받친 소리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야, 이놈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네 입으로 말해봐. 저 집, 진짜 네가 산 거 아니야. 네가 사업 대박 나서 샀다며. 엄마 호강시켜 준다며. 박민석은 어머니의 기세에 눌려 옴짝달싹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얼굴은 추위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고 콧물까지 흘리며 엉망이 된 꼴이 말이 아니었죠. 옆에 있던 동서 최수민과 시동생 박민철도 입술이 파랗게 질린 채 형의 입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제발 거짓말이라고, 형수가 미쳐서 헛소리한 거라고 말해주길 바라는 눈치였죠. 하지만 박민석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들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박민석이 바닥에 주저앉아 울먹이며 이실직고했습니다. 잘못했어요, 엄마. 사실은 5년 전에 코인 투자한 거 싹 다 날리고 회사 부도 나서 나 빚쟁이들한테 잡혀 죽을 뻔했어. 그때 지안이가 빚 다 갚아주고 이 집도 사준 거야. 뭐라고. 김말자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아들이 사업 천재인 줄 알았는데 사기꾼의 빚쟁이였다니요. 박민석은 흐느끼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그랬다고, 엄마한테 못난 아들로 보이기 싫어서 거짓말했다고 말이죠. 지안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재벌 사장님 소리 듣게 해준다길래 그냥 시키는 대로 연기만 했을 뿐이라고요. 그 말을 들은 김말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해도 시원찮을 판이었죠. 며느리를 쥐뿔도 없는 거지라고 무시하며 식모 부리듯 했는데 알고 보니 그 며느리가 내 아들 목숨줄을 쥐고 있는 진짜 물주였던 겁니다. 동서 최수민은 상황 파악이 끝나자마자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이 진짜 부자였다면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었죠.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지안의 성격을 아는 수민은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습니다. 그때 수민의 손에 들린 꼬깃꼬깃해진 서류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아까 김말자가 증여해준 상가 건물 등기 권리증이었죠. 최수민이 등기 권리증을 흔들며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어머님, 일단 일어나세요. 여기서 얼어 죽을 거예요. 어머님이 저한테 주신 이 상가 건물 있잖아요. 거기로 가요. 일단 거기로 피신해서 대책을 세우자고요.
그래요. 아직 그들에게는 비빌 언덕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김말자가 큰맘 먹고 증여해준 알짜배기 상가 건물. 비록 펜트하우스에서는 쫓겨났지만 건물주라는 타이틀은 여전하다고 믿었으니까요. 가족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상가가 있는 동네로 향했습니다. 따뜻한 건물 관리실에 가서 몸도 녹이고 세입자들에게 떵떵거리며 갑질이라도 하면 기분이 좀 나아질 것 같았거든요. 김말자는 이를 갈았습니다. 두고 보자 이지안, 내가 이대로 물러날 줄 알고 하며 복수를 다짐했죠. 하지만 차에서 내린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화려한 도심지가 아니라 가로등도 깜빡거리는 낡고 후미진 골목길이었으니까요. 내비게이션이 안내한 주소지에는 붉은 벽돌이 듬성듬성 깨지고 외벽에는 덩굴이 흉물스럽게 엉겨붙은 3층짜리 낡은 건물이 서 있었습니다. 간판은 삐딱하게 기울어져 있었고 입구에는 쓰레기 봉투가 산더미처럼 쌓여 악취를 풍기고 있었죠. 이게 그 건물이라고 최수민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김말자도 당황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류상으로만 봤지 실제로 와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건물 지하에서 쾌쾌한 냄새와 함께 험상궂게 생긴 남자들과 아주머니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습니다. 그들은 택시에서 내린 화려한 옷차림의 가족들을 보자마자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었습니다. 세입자 중 한 명이 김말자의 옷자락을 잡고 거칠게 따져 물었습니다. 아이고, 마침 잘 오셨네. 당신들이 새 건물주요. 아니, 보일러가 고장나서 얼어 죽겠는데 왜 전화를 안 받아? 지하방에는 곰팡이가 슬어서 사람이 살 수가 없다고. 당장 수리해내. 맞아. 그리고 보증금 언제 돌려줄 거야? 건물 팔렸으면 내 돈부터 내놓으라고. 여기저기서 고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상가는 관리가 전혀 안 된 흉가나 다름없었고 세입자들은 독이 바짝 올라 있는 상태였습니다. 김말자와 박민석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펜트하우스의 그 아늑하고 따뜻했던 공기는 온데간데 없고 곰팡이 냄새와 사람들의 원성만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지안이 만들어준 가짜 성공의 막이 거친 후 마주한 그들의 비루한 현실이었습니다. 최수민은 울상을 지으며 김말자 뒤로 숨었고 박민석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따뜻한 물 한 모금, 편안한 소파 한 자리가 사무치게 그리워지는 순간이었죠. 한편 다시 고요를 되찾은 펜트하우스 거실. 지아는 난장판이 된 파티 테이블을 치우지도 않은 채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지안의 눈에는 아무런 감흥이 없었죠. 그녀의 손에는 박민석이 놔두고 간 지갑이 들려 있었습니다. 지갑 안에는 지안의 회사 법인 카드가 종류별로 꽂혀 있었는데요. 박민석이 친구들에게 술을 사고 명품을 사며 긁어댔던 그 카드들이었습니다. 지아는 주방에서 가위를 가져와 하나씩 잘라나가기 시작했어요. 서걱. 망설임 없이 플라스틱 카드가 반으로 잘려나갔습니다. 잘린 카드 조각들이 테이블 위로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마치 박민석의 얄팍한 자존심이 부서져 내리는 소리 같았죠. 지아는 잘린 카드 조각들을 휴지통에 쓸어 담으며 텅 빈 거실을 향해 나직하게 중얼거렸어요. 그러게 적당히 좀 하지 그랬니. 기 살려줬더니 아주 머리 꼭대기까지 기어오르려고 해. 이제 꿈에서 깰 시간이야. 네 진짜 주제가 뭔지 바닥부터 다시 배워봐. 한강뷰 펜트하우스에서 떵떵거리다가 곰팡이 핀 지하 단칸방 앞에서 벌벌 떠는 꼴이라니. 속이 다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론 진작 잘하지 싶은 생각에 혀를 차게 되네요. 특히 그 기세등등하던 시어머니가 세입자들한테 멱살 잡힐 때 제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기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안 씨가 가위로 카드 싹둑 잘랐던 거 기억나시죠? 그게 끝이 아닙니다.
지안 씨가 준비한 진짜 참교육은 이제부터가 본론입니다. 악몽 같았던 밤이 지나고 야속하게도 해는 밝았습니다. 차가운 상가 건물 사무실 바닥에서 웅크리고 잠을 청했던 김말자 식구들은 온몸을 두들겨 맞은 듯한 근육통을 느끼며 눈을 떴는데요. 눈을 뜨자마자 그들을 반긴 건 향긋한 모닝커피 향이 아니라 코를 찌르는 곰팡이 냄새와 을씨년스러운 냉기뿐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300억 펜트하우스의 최고급 구스 이불 속에서 깨어났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노숙자나 다름없는 꼴이 되어버린 거였죠. 김말자는 헝클어진 머리를 감싸쥐며 바닥을 짚고 일어났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왔지만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참을 수 없는 건 끓어오르는 분노였죠. 김말자가 퉁퉁 부은 눈으로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내가 살다 이런 돼지우리 같은 데서 잠을 자다니. 민석이 너 당장 변호사 알아봐. 그 괘씸한 며느리 년한테 이혼 소송 걸어서 재산 반 뚝 떼오란 말이야. 감히 시어머니를 내쫓아 위자료까지 싹 다 받아낼 테니까. 어머니의 성화에 박민석은 부스스한 얼굴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래요. 엄마 말대로 이혼하면 재산 분할이라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지안이 꼼짝 못할 거라고 믿고 싶었겠죠. 박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로펌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건 고객님의 요청으로 발신이 정지되었습니다 라는 기계적인 안내 음성뿐이었습니다. 당황한 박민석이 이번에는 인터넷 뱅킹 앱을 켰습니다. 택시비라도 결제하려면 잔고가 있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화면에 뜬 숫자를 본 박민석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잔액 영원 거래 정지 계좌. 그제야 박민석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쓰던 법인 카드, 개인 계좌, 심지어 휴대폰 명의까지 모든 경제권이 아내 이지안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때 밖에서 빵빵 하는 요란한 경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창밖을 내다본 박민석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리스 회사 직원이 박민석이 아끼던 최고급 세단을 견인차에 매달고 있었어요. 박민석이 창문에 매달려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야, 잠깐만요. 내 차 건드리지 마요. 지금 뭐 하는 거야? 그거 내 차라고. 하지만 견인차는 박민석의 비명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매정하게 차를 끌고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지안이 리스비 납입을 중단하고 차량 회수 요청을 해버린 게 분명했습니다. 박민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차도, 돈도, 카드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자신이 사업가로서 누렸던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진 겁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회사 클라우드에 접속해 자신이 그동안 사업 수익이라고 믿었던 자금 내역을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숨겨진 비상금이라도 있을까 싶어서였죠. 하지만 장부를 확인하던 박민석의 입에서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입금자명이 거래처가 아니었습니다. 입금 이지안, 입금 제이캐피탈. 지난 5년 동안 자신이 벌어들였다고 생각했던 수십억 원의 돈이 전부 아내 지안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었던 겁니다. 박민석은 자신이 능력 있는 사장이 아니라 아내의 용돈을 받아 쓰는 꼭두각시였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확인했습니다. 한편 구석에서 훌쩍거리고 있던 동서 최수민에게도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상가 건물 우편함에 꽂혀있던 등기 우편물을 챙겨온 남편 박민철이 사색이 되어 뛰어들어왔거든요. 박민철이 누런 서류 봉투를 내밀며 더듬거렸습니다. 여보, 이거 봐봐. 법원에서 뭐가 날아왔는데 내용이 좀 이상해. 최수민은 불안한 마음에 봉투를 낚아채 뜯었습니다. 기한이익 상실 통보 및 대출금 회수 예정 통지서. 어려운 법률 용어들이 적혀 있었지만 핵심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건물 소유주 변경 및 담보 가치 하락으로 인해 대출 연장이 불가하니
2주 내로 원금 15억 원을 일시 상환하라. 그리고 그 아래 적힌 채권자의 이름은 바로 J캐피탈, 즉 지안의 회사였습니다. 수민의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김말자가 공짜로 월세나 받아먹으라며 준 이 건물이 사실은 깡통이나 다름없는 빚더미였던 겁니다. 건물 시세는 거품이 껴 있었고 그마저도 지안의 회사가 근저당을 꽉 잡고 있었던 거죠. 최수민이 비명을 지르며 김말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뭐예요? 15억이라니요. 저한테 건물을 준 게 아니라 빚을 떠넘기신 거냐고요. 형님이 노린 거예요. 이거 갚지 못하면 저 신용불량자 된다고요. 뭐시, 15억. 김말자도 놀라 눈이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자신은 며느리 몰래 비상금을 챙길 요량으로 명의만 넘겼던 건데 그게 폭탄일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사태를 파악할 겨를도 없이 사무실 밖이 시끌시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쾅쾅쾅. 누군가 사무실 낡은 철문을 부서져라 두드렸습니다. 문 밖에서 걸걸한 남자의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야,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건물주 바뀌었다며. 매 보증금 내놔. 건물 경매 넘어간다면서. 우리 돈 떼먹고 도망가려는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당장 문 열어. 세입자들이었습니다. 건물에 거액의 대출 상환 독촉장이 날아왔다는 소문이 돌자 전세 보증금을 떼일까 봐 두려운 상인들이 몽둥이와 냄비 뚜껑을 들고 몰려온 겁니다. 사무실 안은 순식간에 공포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김말자는 겁에 질려 박민석의 뒤로 숨었고 최수민은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300억 펜트하우스에서 우아하게 와인을 마시던 그들이 지금은 빚쟁이들에게 쫓겨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벌벌 떠는 신세가 되다니요. 그 시각 서울 도심의 J캐피탈 대표 집무실.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통유리 창가에 지안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방금 변호사가 가져온 보고서가 들려 있었죠. 시댁 식구들이 겪고 있는 아수라장이 고스란히 적혀 있는 보고서였습니다. 지안은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서재 금고 깊숙한 곳에서 꺼낸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남긴 도박 빚 차용증과 김말자가 며느리, 몰래 사채업자에게 썼던 각서들이 들어 있었죠. 그동안 지안이 남편 기 살려주느라 아무 말 없이 대신 갚아주며 모아두었던 그야말로 시한폭탄들이었습니다. 지안은 책상 위에 인터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안이 나지막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한 이사님, 진행하세요. 상가 건물 경매 절차 밟으시고요. 김말자 씨가 쓴 사채 빚, 채권 추심도 바로 시작하세요. 아,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제 회사로 찾아오게 될 텐데 로비에서 막지 말고 들여보내세요. 얼굴 한번 봐야죠. 지안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지안이 그동안 흘렸던 눈물과 삼켰던 울분에 비하면 이건 조족지혈이었으니까요. 이제야말로 지안이 숨겨왔던 진짜 발톱을 드러낼 시간이었습니다. 지안은 창밖으로 보이는 삭막한 빌딩 숲을 바라보며 붉은 인주가 묻은 도장을 서류 위에 쿵 하고 찍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시댁 식구들에게 내려지는 파멸의 선고처럼 사무실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시간은 참 속절없이 흘러 어느덧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물러가고 거리는 온통 벚꽃 잎이 흩날리는 따스한 봄이 찾아왔죠. 사람들의 옷차림은 한결 가벼워졌고 표정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곳에 봄이 온 건 아니었습니다. 김말자 식구들이 피신해 살고 있는 이 낡은 상가, 건물 지하 단칸방에는 여전히 시린 겨울보다 더 혹독한 한기가 감돌고 있었으니까요.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방 안, 천장에서는 뚝뚝 하고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낡은 대관이 터져버린 탓에
바닥은 이미 물바다가 된 지 오래였죠. 발을 디딜 때마다 철퍽 철퍽 하는 불쾌한 소리가 났고 벽지는 누렇게 뜬 채 흉물스럽게 벗겨져 있었습니다. 김말자는 대야를 받치며 악을 썼습니다. 펜트하우스에서 우아하게 차를 마시던 그 손은 이제 걸레를 짜느라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져 있었죠. 김말자가 젖은 걸레를 바닥에 내팽개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 나이에 물난리를 겪나. 야, 둘째야. 너는 뭐하고 자빠졌어. 빨리 와서 물 안 퍼내. 시어머니가 다 늙어서 관절이 쑤시는데 보고만 있을 거야? 구석에서 쭈그리고 앉아 라면을 부수어 먹던 최수민이 복기 어린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네, 어머님 하고 달려왔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수민도 지칠 대로 지쳤고 이 모든 사단이 난 게 시어머니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머리는 며칠 감지 못해 떡이 져 있었고 명품 옷은 때가 타서 걸레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최수민이 먹던 라면 봉지를 집어 던지며 대들었어요. 아, 진짜. 저도 힘들어 죽겠다고요.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그래요. 어머님이 이 썩은 건물 저한테 떠넘기는 바람에 제 인생 망가졌잖아요.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와서 문 두드리는데 물 퍼낼 정신이 어디 있어요. 뭐가 어쩌고 어째. 이 썩을 년이. 시어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좁은 단칸방에서 고부간의 육탄전이 벌어졌습니다. 서로 머리채를 잡고 뒹구는 모습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아수라장이었죠. 소파 대신 놓인 낡은 매트리스 위에는 박민석이 시체처럼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이 난리통에도 멍하니 천장만 바라볼 뿐 말릴 생각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살이 쪽 빠져 퀭한 눈동자는 초점을 잃었고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라 노숙자 꼴이 따로 없었죠. 박민철은 일용직이라도 알아보겠다며 나갔지만 며칠째 소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켜져 있던 낡은 브라운관 TV에서 뉴스 특보 알림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딩동댕 지지직거리는 화면 속에서 아나운서의 들뜬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나운서가 흥분된 목소리로 뉴스를 전했습니다. 네, 경제계 소식입니다. 국내 굴지의 투자회사 J캐피탈이 글로벌 기업과의 대규모 M&A를 성공적으로 성사시켰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합병을 주도한 이지한 대표의 취임식이 지금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지한, 박민석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싸우던 김말자와 최수민도 동작을 멈추고 TV 화면을 쳐다봤습니다. 화면이 바뀌고 수많은 취재진의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단상 위로 걸어 나오는 한 여자가 보였습니다. 순간 좁은 단칸방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화면 속 여자는 그들이 알던 그 며느리 이지안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알던 여자가 아니었죠. 질끈 묶은 머리에 늘어진 티셔츠를 입고 부엌을 서성이던 그 초라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세련된 쇼컷 헤어스타일에 몸에 딱 떨어지는 최고급 화이트 슈트를 입은 지안은 그 누구보다 당당하고 우아해 보였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눈빛과 여유로운 미소. 그것은 뼛속까지 귀족인 사람들만이 풍기는 아우라였습니다. 김말자는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그녀의 눈은 지안의 얼굴이 아니라 지안의 목에 걸린 목걸이와 가슴에 달린 브로치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건 김말자가 백화점 명품관 유리창 너머로 침만 흘리며 구경했던 돈이 있어도 구하기 힘들다는 한정판 보석들이었어요. 김말자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저거 다이아몬드 브로치 아니야. 세상에. 저게 얼마짜린데. 내 며느리가 저런 걸 하고 있어. 아니, 저게 진짜 우리 집에서 설거지하던 개라고? 최수민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지금 컵라면 하나도 아껴 먹는 처지인데
형님은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물이 되어 뉴스에 나오고 있다니요. 배신감과 질투, 그리고 뼈저린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박민석은 화면, 속 아내의 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무능력하다, 집에서 논다고 무시했던 아내가 사실은 자신 따위는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이제야 뼈저리게 실감한 겁니다. 화면 속 지안이 기자의 질문에 유창하게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TV 속 지안이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여유롭게 말했어요. 네, 이번 성과는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썩은 가지를 쳐내고 진짜 가치 있는 것에 집중했기에 가능했죠. 앞으로도 불필요한 거품은 걷어내고 본질에 충실한 경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썩은 가지. 그 단어가 비수처럼 박민석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지안이 말하는 썩은 가지가 바로 자신과 가족들을 의미한다는 걸 모를 리 없었으니까요. 화면 속 지안은 마치 TV 너머의 시댁 식구들을 보고 있는 듯 묘한 미소를 지으며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차가운 눈빛과 마주친 박민석은 흠칫 놀라 고개를 돌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부끄러움과 모멸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울어본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들은 이미 스스로 복을 걷어차 버린 뒤였습니다. 한편 뉴스 생방송을 마치고 돌아온 지안이 푹신한 가죽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피곤할 법도 한데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생기가 넘쳤습니다. 넓은 집무실 창밖으로는 그녀가 지배하는 도심의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죠.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한명석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사뭇 진지해 보였어요. 한명석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보고했습니다. 대표님, 지시하신 대로 김말자 씨의 사채 빚 규모를 파악했습니다. 원금과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더군요. 이 정도면 당장 신체 포기 각서를 써도 모자랄 판입니다. 채권 추심 전문 업체에 넘길까요? 아주 지독한 놈들로 알아봐 두었습니다만. 지안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김말자가 도박과 사치로 탕진한 돈의 액수가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죠. 남의 돈 무서운 줄 모르고 펑펑 써댔던 대가가 고스란히 숫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지안은 매끄러운 만년필을 손가락으로 돌리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추심업체에 넘기면 그들은 지옥을 맛볼 것입니다. 하지만 지안은 그 정도로 끝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겪어야 할 지옥은 단순히 돈 때문에 쫓기는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짓밟았던 며느리 발밑에 납작 엎드려야 하는 처참한 굴욕감을 선물해주고 싶었죠. 지안이 붉은 인주 뚜껑을 열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변호사님. 그 채권 딴 데 넘기지 마세요. 제가 매입하겠습니다. 전액 다요. 채권자가 며느리라는 걸 알게 되면 우리 시어머니 표정이 어떨지 벌써부터 궁금해지네요. 지안은 망설임 없이 계약서에 도장을 쾅 하고 찍었습니다. 붉은 인주 자국이 마치 김말자의 목을 조여 올 핏빛 올가미처럼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지안은 서류를 덮으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이제 칼자루는 완전히 지안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그들에게 봄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지안이 선사할 차갑고도 잔혹한 복수의 시간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죠. 이지안 대표가 시댁 식구들의 빚을 몽땅 사들이며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던 바로 그 시각이었습니다. 봄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여의도 한복판, 제2캐피탈 본사 로비 앞은 때 아닌 소란으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출근하는 직장인들과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사이로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는데요. 바로 김말자와 그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몰골이 참 가관이었습니다. 어디서 구했는지 꼬질꼬질한 헌 옷을 주워 입고 머리는 일부러 헝클어뜨린 티가 역력했죠.
며칠 전 뉴스에서 보았던 화려한 이지한 대표의 모습과는 정반대로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을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김말자의 목에는 큼지막한 피켓이 걸려 있었는데 거기 적힌 문구가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재벌 며느리가 시부모를 길거리에 내쫓았다. 폐륜 며느리 이지아는 각성하라. 빨간 매직으로 쓴 글씨가 마치 피처럼 섬뜩하게 느껴질 정도였죠. 김말자가 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세상 사람들아. 내 말 좀 들어보소. 며느리 잘 얻어서 호강하나 했더니 글쎄 그년이 우리 집 재산을 싹 다 가로채고 늙은 시어미를 엄동설 안에 내쫓았지 뭡니까. 내가 억울해서 못 살아. 아이고 아이고. 김말자의 울음소리는 어찌나 구성진지 지나가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혀를 찰 정도였습니다. 저게 무슨 일이야. 이지한 대표 시댁이라는데 진짜야? 독하네. 하는 수군거림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죠. 사람들이 모여들자 신이 난 건 김말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서 냄새를 맡았는지 스마트폰을 든 유튜버들과 인터넷 방송인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자극적인 소재만 찾아다니는 그들에게 재벌가 며느리의 폐륜 논란은 그야말로 돈이 되는 먹잇감이었으니까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방송용 조명이 켜지자 김말자의 연기는 더욱 물이 올랐습니다. 그녀는 카메라 렌즈를 향해 눈물 콧물을 쏟으며 없는 사실까지 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지안이 시댁 식구들을 하인부리듯 했다느니 밥도 안 줬다느니 하는 새빨간 거짓말들이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퍼져나갔습니다. 그 옆에는 남편 박민석이 서 있었습니다. 그 역시 수염을 깎지 않아 덥수룩한 얼굴로 세상 다 잃은 표정을 짓고 있었죠.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대자 박민석은 기다렸다는 듯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시작했습니다. 박민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기자의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제 무능력이 죄라면 죄겠죠. 하지만 이렇게 가족들까지 길거리로 내몰 줄은 몰랐습니다. 지안아, 제발 대화 좀 하자. 우리가 잘못한 게 있다면 말로 풀 수 있잖아. 제발 우리 어머님만이라도 살려줘. 정말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올 지경이죠. 본인이 도박하고 사치하느라 탕진한 건 쏙 빼놓고 마치 아내가 돈 때문에 가족을 버린 것처럼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그럴싸한 눈물까지 고여 있었는데 정말 연기 대상감이 따로 없었습니다. 동서 최수민도 한몫 거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스마트폰을 두드리느라 정신이 없었는데요. 유명 커뮤니티 게시판에 접속해 익명으로 글을 올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지안 대표 실체 폭로합니다. 제가 그 집 사정 잘 아는데요. 같은 제목으로 지안의 인성을 공격하는 악성 루머들을 퍼나르고 있었죠. 조작된 이야기는 순식간에 조회수 수만 건을 기록하며 여론을 들끓게 만들었습니다. 로비 밖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J캐피탈 내부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주가가 출렁이고 회사 게시판에는 해명을 요구하는 글들이 빗발쳤으니까요. 대표실 문이 벌컥 열리고 중역 이사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초조함이 가득했습니다. 한 이사가 땀을 뻘뻘 흘리며 지안에게 건의했습니다. 대표님, 지금 상황이 심각합니다. 로비가 기자들과 시위대 때문에 마비됐어요. 주가도 곤두박질 치고 있고요. 일단 저 사람들 요구를 좀 들어주는 척이라도 해서 돌려보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합의금이라도 쥐어주면 조용해질 겁니다. 이사들은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하는 심정으로 적당히 돈으로 입마금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는 지안의 뒷모습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이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안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눈빛만큼은 불타오르고 있었죠.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 PC를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는 로비의 CCTV 영상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고 김말자가 악을 쓰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지아는 그 추악한 쇼를 보며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하베의 대화, 짐승만도 못한 탐욕을 가진 저들에게 베풀 자비는 단 한 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지안이 단호한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합의는 없습니다. 저 사람들이 원하는 건 제 돈과 명예가 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그 장단에 춤을 춰줘야 하죠? 보안팀 대기시키세요. 그리고 홍보팀장님, 제가 미리 넘겨드린 자료 있죠? 그거 지금 바로 언론사에 배포하세요. 네, 배포라면. 이사들이 의아해하는 사이 지아는 옷매무새를 다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얀 슈트가 그녀의 고든 자태를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지아는 거울 속 자신의 눈을 한번 바라보고는 망설임 없이 집무실 문을 나섰습니다. 제가 직접 내려가겠습니다. 지안의 구두 굽 소리가 복도에 또각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전장으로 나가는 장군의 발소리처럼 비장하게 들렸습니다. 지안이 탄 엘리베이터가 1층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띵 하는 맑은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로비의 웅성거림이 한순간에 멈췄습니다. 기자들도 유튜버들도 그리고 악을 쓰던 김말자 식구들도 모두 엘리베이터 쪽을 쳐다보았죠. 눈부신 조명 아래 이지안 대표가 걸어 나왔습니다. 마치 런웨이를 걷는 모델처럼 당당하고 우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등장에 잠시 멍해져 있던 기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미친 듯이 플래시를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표님, 시부모님 주장이 사실입니까? 정말 빈털터리로 내쫓으신 건가요? 질문이 빗발쳤지만 지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곳,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김말자를 향해 시선을 고정한 채 천천히 걸어갈 뿐이었습니다. 지안을 본 김말자의 눈이 번들거렸습니다. 드디어 며느리가 나왔구나. 이제 꼼짝없이 합의금을 뜯어낼 수 있겠구나 하는 탐욕이 스쳐 지나갔죠. 김말자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더 크게 오열하며 지안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김말자가 지안을 향해 팔을 뻗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아가, 며느리야,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니? 시어미가 잘못했다. 응, 제발 우리 좀 살려다오. 내가 죽어야 내 속이 시원하겠냐.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매정합니다. 김말자의 손이 지안의 다리에 닿으려는 순간 지안은 살짝 몸을 틀어 그 손길을 피했습니다. 허공을 가른 김말자의 손이 무한하게 바닥으로 떨어졌죠. 지안은 더러운 것이라도 본 듯 눈살을 찌푸리며 김말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수많은 카메라가 그 장면을 찍고 있었지만 지안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지안은 김말자 앞에 쭈그리고 앉아 시선을 맞췄습니다. 사람들은 지안이 시어머니를 일으켜 세우고 사과라도 할 줄 알았을 겁니다. 김말자도 그렇게 기대했고요. 지안은 김말자의 귀에 입을 가져다 댔습니다. 마치 다정한 고부지간이 귓속말을 나누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지안의 입에서 나온 말은 김말자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지안이 김말자의 귀에 대고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연기가 좀 늘으셨네요. 근데 어쩌죠? 어머님이 동서한테 선물이라며 준 그 상가 건물 말이에요. 그거 곧 경매 넘어가는 거 아시죠? 근데 더 재미있는 건 그 건물의 채권자가 누구인지 아세요? 김말자의 울음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불안한 기운이 등골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지안의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지며 서늘하게 웃었습니다. 지안이 확인 사살을 하듯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바로 저예요, 어머님. 제이캐피탈이 그 건물 빚 다 가지고 있다고요. 어머님이 쇼하면 할수록 동서는 신용불량자가 되고 어머님은 사기죄로 감옥에 갈 텐데. 계속해 보시겠어요? 김말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하얗게 질린 얼굴은
마치 귀신을 본 사람처럼 공포에 질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는 쉴 새 없이 터지는데 김말자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눈앞에서 생글생글 웃고 있는 며느리의 얼굴만이 악마처럼 크게 보일 뿐이었죠.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서울 가정법원 앞은 아침부터 몰려든 취재진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는데요. 재벌가 며느리의 폐륜 논란으로 시작됐던 이 사건이 사실은 시댁의 악랄한 갑질과 사기 행각이었다는 소문이 돌면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었기 때문입니다. 법정 안의 공기는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방청석은 이미 꽉 찼고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재판부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었죠. 피고석에 앉은 김말자와 박민석 가족의 꼴은 참으로 볼만했습니다. 며칠 전 로비에서 쇼를 하던 그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잔뜩 주눅이 들어 어깨를 움츠리고 있었으니까요. 김말자는 힐끔힐끔 방청석을 돌아보며 눈치를 살폈고 박민석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손톱만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반면 원고석에 앉은 이지한 대표는 그야말로 냉정 그 자체였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검은색 정장 차림에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정면만을 응시하고 있었죠. 그 모습에서 서리빨 같은 기품이 느껴져 감히 누구도 말을 걸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재판장이 들어오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개정이 선언되었습니다. 먼저 시댁 측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며 억지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는데요. 지안이 시댁 식구들을 무시하고 경제적으로 학대했다는 말도 안 되는 소설을 쓰고 있었습니다. 시댁 측 변호사가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재판장님, 원고 이지아는 시어머니인 피고 김말자를 펜트하우스에서 쫓아내고 엄동설 안의 길거리를 헤매게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유기이자 학대입니다. 또한 남편 박민석 씨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아 가장으로서의 자존감을 짓밟았습니다. 이에 위자료 청구는 부당하며 오히려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방청석에서 어이구, 뻔뻔하기도 해라 하는 야유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안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지안의 변호를 맡은 한명석 이사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품에서 USB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지안이 지난 5년 동안 피눈물을 흘리며 모아온 결정적인 증거들이 담긴 판도라의 상자였습니다. 한명석 변호사가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 측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거짓말인지 지금부터 영상으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놀라실 수도 있으니 주의해 주십시오. 법정 정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펜트하우스 거실의 CCTV 화면이었습니다. 화면 속 김말자는 소파에 누워 과일을 받아먹으며 바닥을 닦고 있는 지안의 등에 발길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야, 이지안, 걸레질이 이게 뭐니? 밥값 좀 해라. 밥값 좀. 하는 김말자의 표독스러운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법정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방청석 여기저기서 세상에 저게 사람이야. 악마가 따로 없네 하는 탄식이 쏟아졌습니다. 김말자는 당황해서 얼굴이 시뻘개진 채 저건 조작이야 라 소리쳤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두 번째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느 낡은 전당포의 CCTV였습니다. 김말자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주인의 책상 위에 올려놓는 장면이었죠. 그것은 지안이 결혼 예물로 가져왔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폐물들이었습니다. 김말자는 돈다발을 받아 챙기며 낄낄거리고 웃고 있었습니다. 한명석 변호사가 김말자를 향해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피고 김말자 씨, 며느리 예물을 훔쳐다 판 돈으로 도박판을 전전하셨더군요. 저 돈 다 어디에 쓰셨습니까?
며느리가 벌어온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뒤로는 며느리 물건에 손까지 대다니 이게 시어머니로서 할 짓입니까? 김말자는 꿀 먹은 벙어리가 되어 입만 뻐끔거렸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백해서 발뺌조차 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박민석의 차례였습니다. 화면이 바뀌고 화려한 조명이 돌아가는 룸살롱의 내부가 비쳤습니다. 박민석은 양옆에 여자들을 끼고 앉아 양주를 들이키며 혀 꼬인 소리로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지안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화면 속 박민석이 술잔을 흔들며 비열하게 웃었어요. 야, 내 마누라. 걔는 그냥 내 돈 보고 사는 여자야. 내가 집에 들어가면 아주 설설 긴다니까. 얼굴도 반반한 게 멍청해서 돈 관리도 나한테 다 맡겨. 내가 이 맛에 결혼했지. 크하하. 법정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가 이내 분노의 함성으로 뒤덮였습니다. 박민석은 사색이 되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지아는 화면 속 남편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런 인간을 남편이라고 믿고 헌신했던 지난날이 사무치게 후회스러웠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밝힐 수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어 스크린에는 박민석이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를 긁은 내역들이 줄줄이 공개되었습니다. 하룻밤 술값으로 수천만 원을 탕진한 영수증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죠. 재판장은 안경 너머로 피고들을 노려보며 혀를 찼습니다. 이미 승패는 결정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안이 준비한 하이라이트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한명석 변호사가 마지막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서 최수민이 증여받았다던 그 상가 건물의 채권 서류였습니다. 한 변호사가 최수민을 바라보며 냉정하게 선언했습니다. 피고 최수민 씨, 증여받으신 상가 건물 말입니다. 현재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5억 원의 채무가 연체된 상태입니다. 채권자인 J캐피탈은 오늘부로 해당 건물에 대한 즉시 경매 신청과 함께 채무자 최수민 씨에 대한 급여 압류 및 자산 동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산 동결이요. 최수민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빚쟁이가 된다는 사실을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15억이라니 평생 벌어도 못 갚을 돈이었습니다. 이 모든 게 시어머니 김말자가 썩은 동아줄을 준 탓이었습니다. 이성을 잃은 최수민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뒤집혀 있었습니다. 최수민이 김말자의 머리채를 휘어잡으며 악을 썼습니다. 야, 이 할망구야. 네가 나한테 똥물을 튀겨 건물주 만들어준다며 빚더미에 앉게 생겼잖아. 내 인생 책임지라고. 이게 미쳤나. 이거 안 놔. 아이고 머리야. 엄숙해야 할 법정은 순식간에 개싸움판으로 변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시어머니는 며느리 팔을 물어뜯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박민석과 박민철이 말려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경위들이 달려와 그들을 억지로 떼어놓을 때까지 법정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재판장은 불쾌한 표정으로 의사봉을 3개 내리쳤습니다. 탕. 재판장이 엄한 목소리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숙하세요. 피고들의 태도가 아주 불량하군요. 증거가 명백하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합니다. 이혼을 확정하며 피고 박민석은 유책 배우자로서 위자료, 지급은 물론 재산 분할 청구권도 기각합니다. 또한 피고 김말자와 최수민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지안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판결이 내려지자 박민석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돈도 명예도 가족도 다 잃고 빈털터리가 된 것입니다. 지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고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법정 출구로 향했습니다. 그때 박민석이 기어 오듯 달려와 지안의 바짓가랑이를 잡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민석이 지안의 다리에 매달려 애원했습니다. 여보. 아니, 지안아.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응. 나 갈 데도 없잖아. 제발 버리지 마. 내가 앞으로 평생 종처럼 살게. 시키는 거 다 할게. 제발. 지아는 발을 멈추고 내려다보았습니다. 발밑에서 징징거리는 남자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찌질해 보였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펜트하우스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거들먹거리던 그 남자와 동일 인물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죠. 지아는 차가운 눈빛으로 박민석의 손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는 더러운 벌레를 떼어내듯 매몰차게 다리를 흔들어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박민석은 힘없이 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지안이 마지막으로 박민석을 내려다보며 싸늘하게 쏘아붙였습니다. 종처럼 살겠다고. 아니, 넌 그럴 자격도 없어. 내 집에서 내 돈으로 기생충처럼 살았던 대가를 치르는 것뿐이야.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그땐 정말 죽여버릴지도 모르니까. 지아는 멍하니 입을 벌리고 있는 박민석을 뒤로 한 채 또각또각 구두 굽 소리를 내며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법원 복도로 쏟아지는 오후의 햇살이 지안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뒤에서는 시댁 식구들의 통곡 소리가 들려왔지만 지안의 귀에는 그저 지나가는 바람 소리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아니, 지안의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재판봉이 내려쳐지는 소리와 함께 김말잔의 가족의 운명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법원에서 빈털터리로 쫓겨나다시피 한 그들에게 돌아온 건 따뜻한 위로가 아닌 냉혹한 빨간 딱지뿐이었죠. 그들이 마지막으로 비티고 있던 곰팡이 핀 상가 건물마저 결국 법원 경매시장에 매물로 나오고 말았습니다. 유차를 거듭하던 그 흉물스러운 건물을 낙찰받은 건 다름 아닌 이지한 대표의 J캐피탈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헐값에, 감정가의 반이반 값도 안 되는 껌값에 주워 담다시피 했죠. 지아는 낙찰과 동시에 기다렸다는 듯이 지역 랜드마크 재개발 계획을 발표해버렸습니다. 건물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지만 이미 소유권은 지안에게 넘어간 뒤였습니다. 김말자와 가족들은 남의 잔치가 된 그 건물에서 옷까지 몇 개만 챙겨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어요. 갈 곳 잃은 그들이 향한 곳은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24시간 찜질방이었습니다. 300억 펜트하우스에서 시작해 곰팡이 핀 지하 단칸방을 거쳐 이제는 남들과 뒤섞여 자야 하는 찜질방 바닥까지 추락한 겁니다. 시큼한 땀 냄새와 코를 고는 소리가 진동하는 수면실 구석. 김말자는 딱딱한 목침을 베고 누워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옆에는 다 큰 아들 박민석이 입을 벌리고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고 며느리였던 최수미는 벽을 보고 돌아 누워 있었죠. 김말자의 품속에는 꼬질꼬질한 복대가 하나 감겨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펜트하우스에서 쫓겨나기 전 혹시나 해서 챙겨뒀던 비상금 현찰 다발이 들어있었거든요. 이게 마지막 생명줄이었습니다. 이 돈만 있으면 어떻게든 작은 월세방이라도 구할 수 있을 거라 믿으며 김말자는 복대를 생명처럼 끌어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혼자 오는 법이 없다고 하죠. 가장 믿었던 도끼의 발등이 찍힌다는 옛말 하나 틀린 게 없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3시 어둠 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벽을 보고 자는 척하던 작은 며느리 최수민이 슬며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번들거리고 있었죠. 수민은 코를 골며 자고 있는 시어머니 김말자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김말자가 품에 꼭 안고 있는 복대에 손을 뻗었어요.
김말자가 몸을 뒤척이자 수민이 흠칫 놀라 손을 멈췄지만 이내 김말자는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수민은 떨리는 손으로 복대끈을 풀고 그 안에 든 현금 뭉치를 몽땅 꺼내 자신의 가방에 쑤셔 넣었습니다. 최수민이 잠든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님,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 저도 살아야죠. 어머님이 준 상가 때문에 저 신용불량자 됐잖아요. 이거 위자료라고 생각할게요. 아주버님이랑 알아서 사세요. 전 이 지옥 같은 집구석에서 탈출할 테니까. 수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찜질방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시각 남편 박민철은 이미 도박 빚쟁이들에게 쫓겨 휴대폰도 꺼둔 채 어디론가 잠적해버린 뒤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김말자와 박민석만 덩그러니 남겨진 채 찜질방의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찜질방은 김말자의 비명 소리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김말자가 빈 복대를 흔들며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었어요. 아이고, 내 돈 어디 갔어? 어떤 놈이 훔쳐갔어? 야, 민석아, 일어나 봐라. 네 재수씨 어디 갔냐? 수민이 인연이 안 보인다. 내 돈 가지고 튀었나 보다. 박민석이 부스스 눈을 떴을 때 이미 최수민의 자리는 싸늘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믿었던 둘째 며느리마저 배신을 때리고 도망친 겁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건 정말로 땡전 한 푼 없는 빈털터리 신세뿐이었습니다. 찜질방비 낼 돈도 없어서 주인에게 쫓겨난 두 사람은 며칠을 굶은 배를 움켜쥐고 거리를 헤매야 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니던 그 거리였지만 이제 그들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니는 쥐새끼 같은 처지가 되었습니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천둥처럼 쳤고 다리는 후들거려 걸을 힘조차 없었죠. 결국 그들이 도착한 곳은 탑골공원 뒤편의 무료 급식소였습니다. 길게 늘어선 노숙자들의 행렬 맨 끝에 한때 강남 사모님 소리를 듣던 김말자와 벤처 사업가라던 박민석이 서 있었습니다.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지만 초라한 행색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식판에 밥과 국을 받아 든 박민석은 구석진 자리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지만 차마 입으로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던 거죠. 박민석이 밥알이 둥둥 뜬 국물을 휘저으며 투덜거렸습니다. 엄마, 나 이거 못 먹겠어. 냄새나고 비위 상해. 내가 누군데 이런 걸 먹어. 지안이한테 전화 한번 다시 해볼까. 내가 무릎 꿇고 빌면 밥이라도 한 끼 사주지 않을까. 김말자가 숟가락으로 박민석의 등짝을 후려쳤습니다. 철없는 소리 좀 그만하라는 뜻이었죠. 하지만 김말자 역시 목이 메어 밥이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지안이가 차려주던 윤기 좔좔 흐르는 쌀밥과 정갈한 반찬들이 눈앞에 아른거렸으니까요. 그때는 그게 귀한 줄 모르고 반찬이 이게 뭐냐, 짜다 싱겁다 하며 타박만 했었는데 이제 와서야 그 밥상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사무치게 깨닫게 된 겁니다. 겨우 허기를 채운 두 사람은 살기 위해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박민석은 인력사무소에 나가 공사장 잡부 일이라도 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아온 마마보이에게 막노동이 가당키나 할까요? 시멘트 포대를 나르라는 반장의 지시에 박민석은 한 포대도 제대로 못 들고 낑낑대다가 허리를 삐끗하고 말았습니다. 공사판 반장이 혀를 차며 박민석을 밀쳐냈습니다. 어이, 아저씨, 장난해. 허우대는 멀쩡해가지고 힘을 못 써. 일당이고 뭐고 필요 없으니까 가서 잠이나 자쇼. 아주 사람 속 터지게 하네. 비켜, 비켜. 결국 반나절도 못 버티고 쫓겨난 박민석은 다리를 절뚝거리며 공원을 배회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김말자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식당 설거지라도 해보려 했지만 나이가 많다고 퇴짜 맞기 일쑤였죠. 할 수 있는 거라곤 길거리에 버려진 폐지를 줍는 일뿐이었습니다. 한때 명품 백을 들던
그 손으로 남들이 버린 라면, 박스와 신문지 뭉치를 주워 리어카에 실었습니다. 리어카가 무거워질수록 김말자의 어깨는 땅으로 꺼질 듯 무거워졌습니다.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얇은 점퍼 하나에 의지해 김말자는 비틀거리는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오후였습니다. 폐지 리어카를 끌고 강남의 한 번화가를 지나던 김말자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서점 갑 한 대에 진열된 경영 전문 잡지였습니다. 표지 모델의 얼굴이 너무나 낯이 익었습니다. 김말자는 홀린 듯 리어카를 세우고 떨리는 손으로 잡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이달의 표지 인물 J캐피탈 이지한 대표, 올해의 경영인 대상 수상,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아이콘, 그녀가 꿈꾸는 세상. 잡지 표지 속 지아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김말자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너무나 여유롭고 행복해 보이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지안의 곁에는 김말자가 그토록 원했던 부와 명예, 그리고 사람들의 존경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반면 유리창에 비친 김말자의 모습은 어떤가요? 헝클어진 머리에 검댕이 묻은 얼굴, 냄새나는 점퍼를 입은 영락없는 거지의 꼴이었습니다. 김말자가 잡지를 움켜쥐며 오열했습니다. 이게 내 며느린데, 내가 버린 복덩인데, 내가 미쳤지. 내가 눈이 멀어서 보석을 돌멩이로 알고 발로 찼어. 지아나. 아가. 어미가 잘못했다. 김말자는 잡지를 북북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그럴 힘조차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길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죠. 사람들이 지나가며 뭐야, 미친 여자인가 봐 하며 수군거렸지만 김말자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후회라는 단어조차 사치스럽게 느껴지는 처참한 몰락. 그것은 누구의 탓도 아니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가족을 짓밟고 고마움을 모르고 날뛰었던 그들 스스로가 쌓아 올린 업보의 탑이 무너져 내린 것뿐이었습니다. 잡지 속 지아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고 바닥에 엎드려 우는 김말자의 위로 차가운 도시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인과응보, 사필귀정.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고 뿌린 대로 거둔다는 진리가 뼈저리게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흘러 어느덧 1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계절은 돌고 돌아 다시 찬란한 봄이 찾아왔는데요. 세상은 변한 게 없어 보이지만 강남 한복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 낡은 상가 건물 자리만큼은 천지개벽 수준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김말자와 최수민이 머리채를 잡고 싸우던 그 곰팡이 핀 지하 단칸방은 흔적조차 없이 사라졌고요. 그 자리에는 세련된 통유리로 지어진 5층짜리 건물이 보란듯이 솟아올라 있었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지안재단 청년복지센터라는 현판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오늘은 바로 이 센터의 개관식이 열리는 날입니다. 건물 앞은 축하 화환으로 가득 찼고 정재계 인사들과 기자들이 몰려들어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의 주인공 이지안 이사장이 서 있었습니다. 1년 전 법정에서 남편을 매몰차게 뿌리치고 나오던 그 결기 어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은 한결 여유롭고 편안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죠. 은은한 파스텔 톤 정장을 입고 단상에 선 지아는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고 빛나 보였습니다. 지안이 마이크를 잡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축사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불안 무엇일까요? 저는 지난 시간 동안 많은 일을 겪으며 깨달았습니다. 움켜쥐고 내 것이라 우기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흘려보낼 때 비로소 돈의 가치가 빛난다는 것을요. 이곳이 꿈을 잃은 청년들에게 따뜻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와! 하는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지아는 사람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그 어떤 그늘도 도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진정한 어른으로
존경받는 리더로 다시 태어난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 화기애애한 행사장 구석에 초대받지 않은 불청객이 하나 있었습니다. 화려한 뷔페 음식이 차려진 테이블 주위를 어슬렁거리는 한 노파였는데요. 남루한 옷차림에 헝클어진 덱발, 그리고 검게대가 낀 손톱. 바로 1년 전 300억 펜트하우스의 안주인이었던 김말자였습니다. 그녀는 보안요원들의 눈을 피해 구석진 테이블로 기어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고소한 갈비 냄새와 달콤한 케이크 향기가 코를 찌르자 김말자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며칠을 굶었는지 배가 등가죽에 붙을 지경이었거든요. 김말자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검은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허겁지겁 음식을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체면이고 뭐고 따질 겨를이 없었습니다. 김말자가 음식을 입에 쑤셔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배고파. 이게 웬 떡이야. 갈비네 갈비. 어우 맛있어. 일단 챙겨. 이따 저녁에도 먹어야 하니까. 기름진 잡채를 맨손으로 집어 봉지에 넣고 닭강정을 입안 가득 밀어 넣는 꼴이 영락없는 거지였습니다. 한때 음식이 짠해 싱겁네 타박하던 그 입으로 남들이 먹다 남긴 것 같은 음식들을 개걸스럽게 먹어 치우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탁! 누군가 김말자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건장한 체격의 보안요원이었습니다. 보안요원이 인상을 찌푸리며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외부인은 출입 금지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 남의 잔칫집에 와서 음식을 훔쳐요? 당장 나가세요. 김말자는 깜짝 놀라 입에 물고 있던 고기를 떨어뜨렸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비닐봉지도 바닥에 툭 떨어지며 훔친 음식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어머, 저게 뭐야? 노숙자인가 봐. 냄새나. 하는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김말자는 얼굴이 화끈거려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지만 당장 쫓겨나면 굶어 죽을 판이라 보안요원의 팔을 붙들고 매달렸습니다. 김말자가 비굴한 표정으로 애원했습니다. 아이고, 총각. 한 번만 봐줘.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그래. 이거 남는 음식이잖아. 어차피 버릴 거 나 좀 주면 안 돼. 내가 옛날에는 이런 거 쳐다도 안 보던 사람이야. 응, 한 번만. 소라는 점점 커졌고 단상에서 내려와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던 지안의 시선도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지안은 보안요원과 실랑이를 벌이는 그 초라한 노파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시어머니라 부르며 깍듯하게 모셨던 사람. 나를 쥐뿔도 없는 년이라 무시하며 부려먹던 그 기세등등하던 여자가 지금은 음식 쓰레기 같은 걸 주워 담으며 빌고 있었습니다.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김말자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지안아, 며느리야. 김말자는 입을 달싹이며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 눈치였습니다. 자신을 알아보고 어머님 하며 달려와 주길,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대접해 주길 바라는 뻔뻔한 기대가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지안의 반응은 김말자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지안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지도 화를 내지도 그렇다고 비웃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길가에 있는 돌멩이나 모르는 행인을 본 것처럼 아무런 감정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지안은 그저 무심하게 시선을 거두고 옆에 있는 손님에게 다시 웃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지안이 손님에게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 별일 아닙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행사를 하다 보면 잡상인이 들어올 때도 있으니까요. 자, 이쪽으로 가시죠. 센터 내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잡상인. 그 한마디가 김말자의 가슴에 대모처럼 박혔습니다. 차라리 욕을 하거나 화를 냈으면 나았을 텐데 지안에게 김말자는 이제 분노의 대상조차 아닌 철저한 타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보안요원에게 질질 끌려나가면서
김말자는 지안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눈부시게 빛나는 며느리와 시궁창으로 끌려가는 자신. 그 좁혀질 수 없는 간극을 확인한 김말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습니다. 행사가 모두 끝나고 오후의 햇살이 길게 늘어질 무렵이었습니다. 지안은 센터 정문 앞에 대기하고 있던 고급 세단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 운전석 문이 열리고 훤칠한 키의 훈훈한 남자가 내려 지안을 맞이했습니다. 이번에 재단 사업을 함께하기로 한 파트너이자 지안에게 조심스럽게 호감을 보이고 있는 강 대표였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뒷좌석 문을 열어주며 다정한 미소를 건넸습니다. 강 대표가 지안을 에스코트하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연설 정말 감동적이던데요. 긴장하셨을 텐데 피곤하지는 않으세요? 교외에 좋은 찻집이 있는데 바람이나 쐬러 가시죠. 지안이 마주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좋아요. 안 그래도 시원한 바람이 그리웠거든요. 오늘따라 날씨가 참 좋네요. 지안이 차에 오르자 부드러운 엔진 소리와 함께 차가 미끄러지듯 출발했습니다. 차는 답답한 빌딩 숲을 벗어나 탁 트인 강변도로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안은 창문을 내리고 시원한 봄바람을 맞았습니다.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리고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듯한 상쾌함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지안은 무심코 사이드미러를 쳐다보았습니다. 거울 속 멀어지는 복지센터 앞 화단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김말자의 모습이 아주 작게 비쳤습니다. 보안요원에게 쫓겨나 갈 곳 없이 멍하니 앉아있는 그 초라한 형체는 차가 속도를 낼수록 점점 더 작아져 마침내 하나의 점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지안은 거울에서 시선을 떼고 정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란 하늘 위로 이름 모를 새들이 자유롭게 날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복수도, 미움도, 과거의 아픔도 이제는 모두 저 뒤로 사라진 풍경일 뿐이었습니다. 지안의 앞에는 오직 그녀 스스로 개척해 나갈 눈부신 미래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진짜 봄은 바로 지금부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서 속이 다 시원하지 않으셨나요? 지안 씨가 낡은 인연을 뒤로하고 차창을 열어 바람을 맞는 그 마지막 장면. 마치 우리가 살면서 겪었던 답답함까지 싹 씻겨 내려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엔 피눈물 난다는 옛 어르신들 말씀, 하나도 틀린 게 없네요. 탐욕에 눈이 멀어 며느리를 하녀 취급했던 그들의 비참한 말로는 결국 스스로 자초한 업보였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묵묵히 참아왔던 지난 세월이 억울하기도 하겠지만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보란 듯이 성공한 지안 씨가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최고의 복수는 내가 더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라는 걸 지안 씨가 몸소 보여주었네요. 이제 껍데기뿐인 가짜 행복이 아니라 진짜 자신의 인생을 찾아 떠난 그녀의 앞길에 꽃길만 펼쳐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시죠? 지안님께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큰 위로가 돼줄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